뭐 별로 특별하게 건강 관리하는 건 없어요. 평상시에는 뭐 아침에 여기 한 9시 반쯤 나와가지고 네네네. 책 보고 예. 뭐 누구 찾아오면 만나고 그런 거지. 뭐 내가 현실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사실은 내가 이른 나이에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1963년에 네. 우리 할아버지께서 네네. 그때 단일 야당을 창당을 하셨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비서로 이제. 예, 네. 심부름을 네네.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정치인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대해봤어요. 네네. 뭐 당시에 뭐 야당의 인사들은 거의 다 뭐 만나봤고 예, 그다음에 그렇겠네요. 네네. 당시에 뭐 최고에 있는 소위 그 당시에 군인들도 예. 만나보고 63년도니까. 예. 63년도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아. 현실 정치를 접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아, 예. 예. 그게 이제 그 체험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한 64년에 내가 독일을 갔는데 네네네네. 가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 경제학이라는 공부가 정치와 상당히 밀접된 학문이라고. 네네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당시에 독일의 소위 말하는 저희 나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네네. 에르하트라고 하는 경제상에 대해서 내가 네네네.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네. 그분이 1958년에 한국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분이 뭐 참 여기 와서 우리 언론 기자들이 질문하기를 독일도 분단국, 한국도 분단국인데 네네. 통일의 방법이 뭐냐 네. 그렇게 물으니까 그냥 뭐 그 사람 답이 뭐냐 통일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 자기 체제하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서 사실 경제를 가장 잘 일으킬 것 같으면은 네. 언젠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일이 될 거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갔어요, 그 사람이. 네, 라인하르트 씨가. 예, 그런 관심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독일 가서 이제 내가 경제학을 1학기 때부터 처음 시작해서 내가 한국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해서 가끔가다 소위 생각도 오게 되고 네, 네. 소위 나라가 내가 떠날 때 우리나라 퍼캐피타 GDP가 요새 개념으로 보면은 83불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경제개발 5개년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독일을 갔으니까. 그래 이제 경제개발을 하고 나면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가야 될 거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끝내가지고 돌아갈 쯤 되면은 한국에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아, 예, 이제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특히 내가 이제 거기서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68년도가 했던 구라파에서 학생 운동이 굉장히 심했대요. 아, 예. 소위 그 68세대라는 네, 그런 네, 게 네. 있는데 근데 그때 아주 나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은 학생 데모로 말할 것 같으면 독일이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란서가 독일은 뭐 봄 3월 달서부터 데모를 시작을 했는데 불란서가 갑자기 한 5월 중순쯤에서 파리 대학에서 불과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하니까 일주일 만에 파리가 완전히 마비가 돼 버려 가지고 네, 네. 드골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일도 생기고 이제 그런 사라졌다가 이제 5월 30일 그 유명한 드골의 연설이 있었어요. 네, 국민이 네. 자기가 국민 투표를 해서 국민이 원치 않으면 자기 물러나간다고. 그런데 독일은 참 학생 운동으로 봐서는 가장 격렬했던 거예요. 독일인데 예, 예. 독일은 정치 사회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예, 예.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 시절에 저녁에 맥주집에 가면은 맥주집에 앉아 있는 일반 근로자 비슷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놈 새끼들 무슨 뭐 자기네들이 다 세금을 내서 공짜로 다 공부하는 놈들이 말이야. 뭐가 불만이 많다고 그렇게 데모들을 하느냐 하는 예. 이것이 사회 분위기다. 이게 불란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불란서는 학생들이 조금 소요를 일으키니까 노동조합 파리의 소상인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냥 파리를 완전히 마비시켜가지고 했는데 예. 그 근본적으로 보면은 독일이라는 나라는 2차전 이후에 부흥을 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사회적인 안전을 위한 소위 노력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한 예, 나라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아무리 소란을 질러도 그 사회는 그냥 변동이 없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내 신기해서 내가 그때 파리에 갔었어요. 학생 시절인데 파리는 가보니까 드골이 1958년에 근대 불란서를 만든다고 등장을 해가지고서 그 7년 동안에 치적이 하여튼 엄청나가지고 불란서를 사실은 강대국으로 만들어내냐. 소위 핵도 갖게 되고 예. 나토에서 뭐 탈퇴도 하고 해가지고 네. 불란서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근대 국가의 기본을 드골이 만들어 놨는데 68년에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내가 밤낮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경제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은 사람의 행태와 거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돼 있단 문화적 말이에요. 특성도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걸 몰라요. 정치인들은 한번 뭐 자기가 뭘 잘하면 그걸로 뭐 끝까지 가면 되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네. 그게 독일하고 불란서의 차이예요. 예. 독일은 이제 그거를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변화에 따른 소위 사회 통합을 갖다가 이끌어갔기 때문에 예. 독일에는 이상이 없고 불란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제 그런 게 나한테 아주 표에 와서 많이 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독일에서 막 국가시험을 마칠 그런 근무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서 학위원을 하고 한 3년 있다가 내가 73년 초에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보니까 뭐 그 당시에는 유신 체제 아니에요. 네. 내가 저희 학위를 끝나고 사실은 72년 한 11월쯤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날 보고 너 진짜 그런 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내가 당신 나라에 와서 무슨 뭐 즐기러 공부한 게 아니고 당신 나라에서 배운 거를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될까 그냥 그래서 간다 그러고서 한 두 달 상황을 보다가 내가 1월 초에 73년 1월 초에 귀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와서 보니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뭐 학교에 가다 보니 뭐 학생들이 그냥 매 학기마다 데모르고 겨울 학기는 별로 수업도 할 수 없을 정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사실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용감하게 내가 박정희식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내가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뭐 독일서 사실은 학생운동이 한참 심하고 그쪽에 근데 그 독일에 학생운동 하는 친구들하고도 같이 많이 어울려서 토론도 해보고 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학문 자체가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정치를 어느 정도 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뭐 꼭 정치를 갖다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참 우리나라도 독일과 좀 비슷한 형태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죠. 뭐 그거는 정치를 가게 만든 거는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우리나라 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예요. 그때 내가 유세장을 열심히 돌아다녔다. 근데 유세장을 돌아다녀 보면은 되게 누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 금방 감에 온다고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이 돼. 내가 이 사람이 이번에는 되겠다고 드는데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런 소양을 가졌던 건 뭐 사실일 것 같고 게다가 이제 63년에 정당을 하면서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면서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내가 한 가지 생각한 거는 아무런 소위 지식이 없이 너무 일찍이 정치에 뛰어들어 가지고는 그건 정치 프로과밖에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가지고서 사실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 능력이 없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나 생각해요.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당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 자녀가 셋이 있었어요. 그 후손들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광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근데 나는 아주 그게 제일 꼴 보기 싫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또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내 스스로가 내 발로다가 정치를 시작할 수 있기 전에는 절대로 난 정치는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유신 체제에서 분위기에서
정치라는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는 걸로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데모해서 겨울 학기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당시에 74년도 그 7월 달에 그 무렵에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한다고 예.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독일에서 대학 소위 국가시험 논문을 갖다 내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심지어 재무부 세제국도 부가가치세를 몰라요. 예, 예. 그런 차에 이제 갑자기 날 찾아와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하려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예. 내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남도구 재무장관이 날 보고 그런 부탁을 하길래 우리나라에서 이 세금 도입할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날 보고 웃기는 소리에서 그때도 웃고 말았는데 뭐 자기도 대학 교수를 해봤지만 대학 교수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반대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예, 예. 그래서 내가 뭐 속으로 이 사람 진짜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어차피 내가 부가가치세가 뭐라고 하는 걸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정부의 정책에 처음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니까 이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소위 사절단을 외국에 보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내가 불아파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가 가서 배울 게 없으니까 나는 안 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같이 가라. 그래 내가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립대학교 교수니까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여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수를 썼냐면 그 당시에 국무총실에 평가교수단이라는 게 있었다고. 뭐 평가교수단이 있는데 1년에 IMF 총회 평가교수단 2사람을 갖다가 항상 재무장관이 데리고 다니던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이제 나 비행기표 사주는데 써서 그래서 내가 평가교수단에 들어가게 됐다고. 예, 예. 그 평가교수단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전부 나이 먹은 원로 노인 교수들만 있고 내가 그때 내가 35살인데 40대 미만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사실은 한국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스승이나 선배가 없어. 그런 점에서 내가 좀 자유스럽게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서 사실은 당시에 이제 청와대 수석을 만나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됐고 또 그다음에 내가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분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학생이 데모 온다고 학교 수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가 되겠느냐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학생이 데모해가지고서 집권을 할 수가 없고 학생 데모를 하면은 거기에 사회 취약계층이 합설해가지고서 큰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억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때 설명을 뭐를 설명했냐면은 1968년 독일의 학생운동하고 불란서의 학생운동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했대. 아, 예. 그러니까 드골이라는 사람이 1958년에 집권을 해가지고서 7년 동안에 근대 불란서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란서 사람들이 변했는데 이 사람이 그 변화라는 걸 모르고서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임기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3년 만에 파리에 소요가 나가지고서 예, 예. 불명예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 근데 독일에는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회 안정을 제대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뭐 오기정 교육해가지고서 국민들을 절대빈곤에서 해소를 해줬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 정권은 안정 안 됩니다 말이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좀 이 사회 안정, 새로운 소위 산업사회의 새로운 세력을 갖다가 어떻게 포용하느냐를 생각을 해라. 예, 예. 그러니까 또 갑자기 날 보고 이제 박 대통령의 명령으로 그걸 만들어내라고 날 보고 이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처음엔 내가 뭐 거부를 하다가 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제대로 좀 뭘 할 수 있게 위원회 같은 걸 만들면 한번 해보자 그랬다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내가 청와대에 무슨 금요일이라는 걸 밖에 공표되지 않게 만들어서 금요일마다 회의하는 예, 그런 예.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노동 문제가 제일 시급하니까 노동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뭐 이 정부라는 게 인사가 밤낮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초기에 참여해서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인사가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질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주로 담당했던 청와대 경제수석이 또 갱질이 되고 새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그래요. 소위 근로자 계층을 갖다 포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건강보험을 그때 하자고 그래서 예, 예. 그 건강보험을 관철을 한 거예요. 네, 그 솔직히 얘기해서 그 뭐 우리나라의 경제부처 장관이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걸 억지로 해가지고 대통령 하나 설득해가지고서 예. 이제 그 건강보험을 도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뭐 세계에서 제일 잘 된다고 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내가 이제 교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11.6 사태가 나지 않았어요. 네. 내가 그때도 79년도에 다시 독일의 대학의 교수로 가가지고서 또 한 1년 그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그 8월 달인가 내가 방학 때가 돼서 잠깐 들어왔더니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YH 사건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노동 문제가 또 심각해지니까 당신 그 문제 다루었으니까 해결책을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해결책이라는 건 이런 일이 벌어나기 전에 만들자는 거지. 일단 일이 벌어졌으니 이건 당신네들이 수습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예. 그러고서 내가 다시 독일로 가버렸어요. 가서 한 2달 있으니까 11.6 사태가 난 거야. 예.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물러나고 이제 걸고 가서 유신 체제라는 것이 붕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이제 그해 이제 12월 달에 들어오면서 농담 비슷하게 내가 그 독일에 있는 우리 저 친구들 교수들한테 내가 이제는 가서 내가 한번 정치를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그래도 내가 가서 꼭 정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그러고서 여기서 이제 봄맞기가 시작이 돼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계엄령이 또 떨어지고서 또 뭐 12 사태 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나라가 또 큰일 났구나 하고 이런 살아에 날 보고 뭐 부가가치세를 이제 부마 사태의 원인을 자기네들이 정보 보고 이제 보안사가 조사를 보니 부가가치세 도입이 부마 사태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부가가치세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보위가 발족을 해가지고서 국보위 재무위원회라는 데서 부가가치를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런 게. 끝나고 내가 반대를 한 적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거를 찾아가지고서 없앨 때 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뭐 학교에 어느 군인이 찾아와 가지고서 당신 와서 좀 협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는 내가 협조 못하겠다고 그러다. 예.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내가 이 박정희 정권 말엽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언하면서 경험을 해보면 뭐를 가르쳐주면 제목만 써먹고 나머지는 그냥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게. 그래서 난 그런 짓은 안 한다고 그랬더니 뭐 직접 와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까 하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내가 부가가치세 때문에 이제는 부가가치세를 실시해서 3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없애면 또 혼란이 오는 거라서 내 부가가치세를 못 없애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실 거기 간 거예요. 예. 그래 가가지고서 이제 부가가치세 폐지하는 거는 포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 가서 있다가 보니까 초기에는 그 당시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국보위 상임위원장에 보안사령관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교수들이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어차피 금년에는 경제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윤리를 좀 바로 세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대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도 많으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소위 규율을 잡아야 된다. 네.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작스럽게 그러고 나왔는데 우리 저 분과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보고 당신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거기 모였던 군인들이 어디서 운동권 교수를 데려왔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 싫으면 내가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그러면 내일서부터 안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더니 뭐 그것도 안 된대 또 일단 왔으니까
현재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있는데 또 갑작스럽게 나를 찾는다고 해서 찾았더니 일주일 안에 당신이 얘기한 대로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작성해내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에 이 사람들이 나를 또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게 과거에 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뭐 했다는 걸 그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날 보고 허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때서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될 때예요. 그 이제 그게 81년 9월 중순쯤에서 보고를 했더니 이 양반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거고 똑같은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를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도 우리나라의 노사 문제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임금의 격차 이렇게 된 게 뭐냐면 그때 노동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당신이 이거를 해당 부처 책임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당신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우리 정경련이 또 반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게 노동청장이라는 사람이 정경련 편을 드는 거예요. 뭘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조직이 기업 단위 노조 아니에요. 근데 기업 단위 노조를 가지고서는 근대 산업 사회라는 것이 제대로 노사관계를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기업 노조는 안 되고 기업에는 노조나 노조 지부가 존재해서도 안 된다. 노조는 밖에서 소위 산업별로다가 하자.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그러니까 총리 보고 그 조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3개월쯤 후에 이 남도구라는 총리가 정경련 패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노조 문제가 이렇게 복잡단단하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겠다 했는데 결국 가서 그런 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11대 국회가 출발을 하는데 내가 솔직히 누구한테 나보고 내가 비례대표 해달라는 소리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 차 속에서 방송을 들으니까 뭐 비례대표에 뭐 들어있는 걸로 이제 방송을 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이제 국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갔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었을 적에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데려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서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이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세 도입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를 전부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교육을 가장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 초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데 예산이 충분치 못하니까 초등학교 교육을 정상화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교육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택스로 도입을 하는데 이제 도입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돼가지고서 이제 내가 그걸 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세목 중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가 재무장관 자기 경제수석에 얘기를 다 듣고 결재를 해서 국회를 보냈는데 이게 또 반대 부딪히니까 자기한테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더니 대통령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그럼 당신 다시 이거를 협의를 해서 하라래. 걔네 그랬어요. 내가 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통령께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내가 내놓은 안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을 했더니 또 이 우리나라 행정부의 자존심이 또 그걸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우리 재무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한 대로 하면은 원래 달성할 때로는 세수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혼자서 호텔 방에 가가지고서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다 계산을 한 건데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재무장관 보고 당신네들 계산을 해봤느냐? 자기는 모르겠대. 실무자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는 세수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 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당신네들 실무자들한테 계산을 시켜가지고서 저녁 6시까지 갖고 오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이제 계산을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 6시가 돼도 안 와. 8시에도 안 와. 10시가 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왔어요. 계산해서 보니까 자기네가 계산한 거 보니까 내가 계산한 것보다 세수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아주 못된 버릇이라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뭘 지적을 해도 그거를 수용하려고 하지 안 하는 거지.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 그런 과정을 갖다 겪고 지나가니까 그게 개인적으로는 뭐 소신을 관철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 후유증이 또 대단한 거예요. 뭐 그러고서 내가 이제 국회 전반부에 재무위원회에 있으면서 뭐 실명제 이런 것도 내가 다 반대를 해서 대통령한테 이제 대통령이 마지못해 쫓아내는 왔지만 그러니까 이제 온통 뭐 이 나에 대한 소위 비난이 잦아지니까 대통령이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었다가 나중에 나쁜 놈이 돼버린 거야. 예. 그래서 11대 국회 후반부는 내가 국회의원을 사퇴를 하려고 그랬다고. 사퇴를 하려고 그랬더니 나하고 잘 아는 군 출신 의원 한 분이 당신 지금 그만두고 나면은 더 어려운 상황을 겪을지도 모르니까 참고 2년만 참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2년 참았어요. 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대 국회는 내가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뭐 별의별 모함을 다 하고 난리를 치니까 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당시에 우리 사무총장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은 당신은 딱 조광조 같은 인간인데 네, 네, 네.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날 보고 이러더라고.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네. 나는 아버지가 내가 4살 때 그렇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를 나한테 숨기려고 네, 네. 내 아버지는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네. 나한테 그런 소리 오지 마시라고. 내가 시체가 실려서 나가는 걸 내가 봤다. 그런 거야. 아, 근데 네, 그 네. 이후로는 나는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한국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데요. 아, 그죠. 내가 그래서 뭐 남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굉장히 서러울 줄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내 스스로가 아버지를 한 번도 회상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이제 게다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가 없는 손자니까 네, 네. 네. 뭐 비교적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네. 내가 한 번도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라는 말을 끄집어낸 적이 없다.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아, 예, 예, 예. 우리 할아버지는 일생을 공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사가 아니라 공을. 사가 네, 살아는 네, 네, 일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내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 정치라는 게 결국은 개인의 공명심. 아니 이 일반 국민에 대한 소위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제학 공부 자체도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경제학 자체가 무슨 중요한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 결국에는 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러죠. 봉사할 수 있는. 아, 그래서 내가 전문적으로 한 게 네, 뭐냐면은 네, 이 정부 재정, 네. 세금, 세금, 노동. 이거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사회 안전망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주로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11.6 사태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네, 네. 5.17이 날 때까지는 좀 진공 상태 비슷한 그렇죠. 최규하 대통령, 신은학 총리, 서울의 봄이라고. 예, 그러죠. 이번에 그때 과연 이 민간들이 소위 말하는 삼김이 제일 주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렇죠. 그때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가 예를 들어서 권력을 잡았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 당시에 아주 어려웠던 경제 현상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를 가져요. 사실은 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도와주고 네, 네. 그다음에 문재인이 도와주고 이게 네. 지금 국민의힘 저게 만들고 올 때가 네, 네. 내가 나이가 다 70이 넘었을 때예요. 그렇죠. 2012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가서 해준 건 아니라고.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사람처럼 무슨 내 목적을 위해서 했으면은 이렇게 지금 있지를 않을 거예요. 박근혜 사실은 이 대통령 때 내가 제일 열심히 사실은 도와준 사람인데 네. 19대 총선 그다음에 그렇죠. 이 대선까지 네. 열심히 도와준 사람인데 결국은 탄핵이라는 걸 당해가지고서 좀 근데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탁을 했을 때는 참 뭐든지 줄 듯이 이렇게 해서 목표가 달성이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변한 걸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린 거지.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이 민주당을 도와준 거는 대한민국이 또 그때 한참 소리가 뭐냐. 일본처럼 소위 보수 장기 집권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예. 그 당시 민주당이 또 뭐 엉망진창이었으니까 뭐 당이 안철수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뭐 예, 예. 게다가 또 이제 국민의힘 그 당시에 소위 새누리당 사람들은 뭐 20년 집권한다고 있다고 소리를 하고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도 야당이 강력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내가 민주당 비대위를 또 맡게 된 거예요. 예, 예. 정치의 세계라는 거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그 아. 속이 답답해서 아마 건강이 아마 망가졌을 거예요. 아, 네. 네. 내가 지금 건강을 유지하는 거는 예, 예. 마음을 내가 가급적이면 편하게 갖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지. 네. 내가 무슨 그 사람들을 갖다 내 스스로 가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네. 자기네들이 도와달라고 도와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체 하면은 나는 채권자고 그 사람들은 채무자인데 네. 그 사람들이 더 불편하지 내가 불편할 게 없는 거예요. 정치 현실에 대한 분석이 잘 못된 사람들의 얘기인데 아, 네. 사실은 선동되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네. 해양수산부 장관식으로 시절에 1900 그러니까 2001년 예, 김대중 대통령 말기 때 1월 달에 음. 나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난 그전에는 몰랐어요. 장관 신분인데요. 예, 장관 신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보고 싶으면 오시오 해가지고 내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네. 사무실을 찾아와서 뭐라고 뭐 얘기를 하더니 나보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 저녁을 먹으러 가서 와인을 한 잔씩 먹었더니 정색을 하고 날 보고 뭐라냐면 제가 대통령을 출마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 네. 나는 솔직해서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야 무슨 이런 사람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냐 하고서. 예. 어? 예. 예. 그래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뭐 부산시장 떨어지고 국회의원 떨어지고 다 떨어진 거죠. 장관 겨우 장관 하나 때였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 지금 장관인데 대통령 출마를 하면은 내일 당장에 장관 사표를 내셔. 네. 어? 네. 그때 또 그것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자기가 뭐 계획해 놓은 게 있는데 한 6개월은 장관을 더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장관을 당신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야. 대통령이 그만두려면 내일이라도 그만둬야지. 그래서 대통령이 그만두라 해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내가 대통령 출마를 하기 위해서 장관을 던진다는 게 떳떳하지 않느냐. 네.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없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갔더니 한 일주일 후에 또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또 만났어요. 그때는 이제 정색을 하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무엇 때문에 대통령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IMF 사태 겪고 난 다음에 뭐 양극화 현상이 생겨나니까 이 사회가 너무나 불공평하니까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네요. 공평한 사회를 어. 위해서. 아, 예.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도와준다고 약속을 하고서 이제 했는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열흘 만에 장관이 모가지가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따끔씩 나한테 들려요. 맞아. 그래서 준비가 잘 되냐 그러니까 뭐 그저 헌다고 거야. 그래가지고 2001년 12월 달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노무현이가 1.5% 예. 제주도. 예. 그다음에 이인재가 33%예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랬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데 내 느낌에 노무현이가 꼭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아, 네. 나는 이인재는 대통령이 안 된다고 내가 미리서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이인재가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530만 표를 받고 3등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나를 꼭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했으면 좋겠냐고 묻더라고. 예. 그래서 나는 당신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기여를 한 거야. 당신이 대통령 출마를 해서 끝까지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여야가 이루어진 거야.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어. 그게 당신의 큰 공로라. 네, 내가 그렇게. 네. 그리고 당신이 그걸로 인해서 얻은 재산이라는 거는 530만 표야. 네. 이거를 잘 보존을 하려면은 당신 지금서부터 각고의 노력을 갖다 해야 돼. 그러니까 편안한 길을 택하지 말아라. 네, 네. 아, 근데 본인이 절대로 자기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2달 후에 김대중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후보가 되지 않았어요. 네, 네. 후보가 되니까 이 사람이 또 확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이 이것도 문제구나. 이게 해서 대권이 이제 손에 잡힐 듯하니까 막 이제 욕심. 아니 자기가 이제 이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어떤 생각을 가냐면은 자기한테 거북한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야. 아, 네, 네. 내가 몇 가지 첫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신 내가 알기로 반미주의자라는데 네, 네. 반미는 머리로만 하고 소위 입으로는 절대 반미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걸 안 지켜. 네, 네. 어? 네. 그걸 안 지키고 이 사람이 몇 가지 내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뭐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다니까 지지도가 떨어지고 정몽주지가 또 네, 출연하니까 결국 가서 옥신각신 하다가 겨우 이제 11월 달에 가서 뭐 단일화 한다고 해가지고 네, 억지로 후보가 됐는데 그게 그 사람도 후보가 또 딱 되니까 또 이제 급하니까 또 찾아와가지고서 나보고 텔레비에 나가서 차 한조 연설을 좀 해달라고 또 이거라. 내가 그걸 못 해준다고 그랬지. 당신 그동안의 태도를 보니까 도저히 난 당신 믿을 수가 없어.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될 것 같이 보이니까 열심히 잘 해보라고 그러고 말한 거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김근태 같은 사람은 거론도 안 됐을 때야. 네. 대통령 감으로. 네. 그러니까 뭐 괜히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무슨 그 김근태라는 사람도 그 사람은 어디 학자나 했으면 딱 맞지 대통령을 갖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자질이라는 거는 사실은 같은 좀 공부를 좀 역사 공부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예, 예. 대통령이 뭐를 하는 자리라는 걸 좀 인식을 하고서 대통령을 해야 돼. 예. 그런 거 없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다 실패하고 만 거지. 그러니까 첫째로 이게 좀 정직해야 되네요. 제 첫째로. 근데 양장대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5년 만에 한 번씩 한탕씩 먹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해버렸다. 네. 그래가지고 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가 보기에 참 미리 무슨 얘기를 해줘도 그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대통령이 뭘 하라는 무슨 자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0,7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라의 장래가 굉장히 참 암울한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사람이. 네.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에선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지. 네. 내가 사실 저 1989년 저 보건사회부 장관 한 10개월 했는데 그때 출산율이 1.9야. 네. 그래서 내가 산하 제한을 철폐하라고 그런 거지. 아, 네. 그러더니 날 보고 산하 제한 철폐했다고 비난만 잔뜩 쏟아놓고 네. 내가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산하 제한 열심히 해가지고 95년도까지 산하 제한 해가지고 출산율이 1.5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감지 못하는 정권들인데 뭐. 네. 어?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런 상황까지 온 거지 뭐.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제3의 선택이라는 이제 뭐 금태섭 전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두 양당 제대가 국가 발전에 별로 이렇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제3의 세력이 네. 하나,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서 예. 참 이 양쪽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자극을 하는
그런 모멘텀이 생겨나야지 한국 예, 정치가 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예, 그쪽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났으면 그런 바람인데 창당 발기인 대회도 참석하셨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뭐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내가 격려 참석.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만 가지면 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네. 그러니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헌법상에 대통령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다 보장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가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것도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절대 개헌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나를 거쳐갔어요. 다 거쳐갔는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만 하고 싶었지 대통령을 하면 뭐를 할 건가를 준비된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봤어요. 노무현 같은 사람도 실패한 게 바로 그거예요. 대통령만 되고 싶었지 사실은 대통령 되고 나니까 막상 뭐를 할지 모르니까 결국은 삼성경제연구소에 가가지고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해준 대로다가 하다가 결국 가서 노무현도 성공을 못하고 만 거지. 그럼 좀 이렇게 아까웠던 인재 뭐 기억나시는 분은 없으세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관료 중에도 뭐 고건 총리라든가 뭐 반기문 총장 같은 사람들도 그래서 잠깐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괜히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통령밖에 할 게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지. 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대통령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치를 처음서부터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구라파 같은 데를 보면은 15살, 18살 이때서부터 정당에 기어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다 자라가지고서 성공한 놈들이 다 뭐 수상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이번에 최근에 독일은 왜 1등 국가가 되었느냐는데 거기에 내가 독일의 정치인들을 거의 많이 소개를 해놨는데 지금은 우리 외교가 노태우 정권 북방 정책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이전으로 퇴행한 거죠. 완전히 미국의 모든 거를 의존하는 형태로 가버렸으니까. 그게 보면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약간 그 반미 기조에 대한 리바운드 그러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좀 조화를 갖출 수 있는 걸 해야지. 맹목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반사작용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문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문재인 정권에서 뭐 재정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낭비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재정을 그렇게 낭비한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비교를 해보면 제일 조금 재정을 쓴 나라인데 지난 3년 동안에 내가 보기엔 뭐 정치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국회 상황이 완전히 야당 국회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무엇을 이루어내려면은 야당과 협치를 하든지 그것도 싫으면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뭐 설득을 하고 서든지 두 가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지금 부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나는 3당 합당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난 그 당시에도 내가 노태우 대통령한테 3당 합당하는 건 안 된다고 반대를 한 사람인데 결국은 3당 합당이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3당 합당을 해서 의석수가 3분의 2가 넘었어요. 3분의 2가 넘었는데 14대 선거를 앞두고 이 우리나라의 소위 정부의 수장들, 당시에 안기부장, 내무장관 이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 선거는 많으면 3분의 2, 적어도 180석은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 내가 그 사람들 있는 데서 노태우 대통령한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래요. 까딱 잘못하면 과반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를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날 보고
당신이 뭐 경제수석이 뭐 정치를 뭐 한다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내가 오태훈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안이하게 생각을 하면은 13세 국회에 여소야대 상황을 또 겪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좀 미리서부터 준비를 좀 단단히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럼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과반수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잘 우리가 포섭을 해가지고서 과반수가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입당을 시키거나 그걸 합시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선거를 막판에 가서 보니까 이 정보기관에서 얘기한 확실히 당선된다는 사람들을 보면 안 될 사람이 많이 생겨났어요. 예. 내가 그래도 유세장에 주말에 한번 서울을 한번 삥 돌아보니까 다 당선 확실하다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안 되게 생겨요. 예, 예. 왜 그 당시에 강남 갑을 다 떨어졌어요. 뭐죠? 황병태, 김만재, 예, 예. 어? 예. 저 강서의 남재희 다 예.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반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일반 국민이 3당 합당은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매번 소위 여당이 집권 중반에 선거를 했을 적에 어떨 때 실패를 하고 어떨 때 성공을 하고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때도 네. 솔직하게 해서 예, 네. 야는 야끼리, 여는 여끼리 놀았지. 그게 말로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는 소위 박정희 유신 시대, 전두환 대통령 소위 50 시절에 네. 그때는 아주 막강한 영원한 권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저녁에 야당들 있고 술도 먹고 그런 거지. 거기서 무슨 특별하게 무슨 그건 협치가 아니다. 아니야 협치가 아니지. 뭐. 예. 네, 네, 네. 건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네, 네. 또 뭐 나라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음. 임시정부 시작이 건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나는 그 문제 가지고서 옥신각신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고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예.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돼요. 네, 네. 대한민국에 무슨 지금 와서 뭐 공산주의 실체를 갖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네. 2011년 지자체 선거 때 네, 네, 네. 그때 천안함 사태가 났을 때예요. 천안함 사태가 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 가서 마치 전쟁이 터질 것 같던 그런 분위기를 몰았다. 예, 예, 예. 그게 그 반공 정신을 일깨워 가지고서 지자체 선거를 해야 되겠다고 예, 생각해요. 예, 예. 그 결과가 뭐예요? 지자체 선거에서 그 당시에 여당이 성공을 못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네, 네. 우리가 퍼캐피타 GDP 100불 시대, 1000불 시대, 만불 시대 지금은 퍼캐피타 GDP가 32,000불이 넘은 때예요. 네, 네, 네. 이게 국민들의 시대마다 다 생각이 달라졌는데 그런 국민한테 얘기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갖다 가지고 국민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국민이 따라가지 않는다. 예. 우리나라 국회라는 게 예, 예.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지도자감이 지금 제대로 나오질 않잖아요. 네, 네, 네. 국회의원들이 목적 의식이 별로 없어요. 예. 뭐 때문에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예, 예. 국회에 들어갈 것 같으면 뭐 초선에 있는 사람들 재선하고 싶고 재선에서 3선하고 있고 4선하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국회의원 하는 동안 자기의 입지가 어떻게 좋아지느냐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라는 게 주로 네.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뭐 나라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갈 수가 없는 거죠. 뭐. 네, 네. 예를 들어서 막스 웨버가 얘기하는 식으로 말해요. 정치인의 기본적인 조건, 특히 지도자가 될 기본적인 조건은
정열과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눈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지.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아니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네. 뭐 거기에 대한 소위 책도 읽고 네. 밖에도 나가서 한번 보기도 오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를 갖다 축적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어? 네.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게 이제 계속 낡은 생각을 계속 아니 그 꺼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어야지. 네. 지금 젊은 세대가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제대로 수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가져야지 네. 이 사회에서 좀 살 수가 있지. 나는 사실은 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뭐 비례대표 5번 했고 뭐 장관도 했고 청와대에도 가봤고 뭐 외교관계도 해봤고 다 하니까 나는 여태까지 누구한테 내 개인을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어? 예. 다 요청에 의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수용하고 따라갔던 거지. 가족이 뭐 난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가족들과는 주로 어떻게 소통하셨어요? 나는 우리 집 사람도 교수였다가거든요. 네네네. 교수고 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뭐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각자 자기의 일에 충실을 하고 하고 또 사는 존중하고. 거죠. 최근에 와서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서 지금 예. 비교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아졌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주로 조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조국의 말에 많은 걸 갖다가 저희 답습을 한 사람인데 네. 나는 검찰개혁이라는 걸 이렇게 봐요.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검찰은 스스로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역대 정권이 계속해서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갖다가 행사를 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오만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검찰이 자연적으로 권력의 옆에 안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예. 그 내가 과거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무슨 우리 권력기관 있잖아요. 검찰, 저희 국정원, 국세청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저 대통령이 좀 관심을 안 가져야 된다. 네. 대통령이 관심을 안 가지면은 지네들 스스로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검찰을 이용을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니까 문제가 된 거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 중에서 제일 잘못 저지르는 거에 법원을 완전히 망쳐놔 버렸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내가 정권을 잡았을 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사법부를 장악을 못하고 언론을 장악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 그 사법부를 어떻게 장악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 대법원장만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시키면은 사법부가 장악되는가 생각하네. 그 내가 그 사람들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 야 임마 판사의 숫자가 3,000명이야. 판사는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너네들이 무슨 재간으로 다 장악을 해. 그 결국은 사법부만 망쳐놓고 오늘날 망한 거 아니에요. 야당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당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년 선거가 지면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야당이라고 하는 거는 여당이 잘못하면은 자연적으로 그냥 공짜로 먹는 게 야당 아니에요. 그 여당은 여당 스스로가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이런 그냥 좀 지리멸렬한 구조가 계속 이어지면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은 참패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참패하지 않겠지만 자기가 소망한 대로 승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 내가 사실은 국민의힘에 지금 현재 정강정책도 다 만드셨죠. 다 만들어 놓고 당명도 바꾸고 다 해놨는데 솔직히 해서 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왜 내가 오세훈이 보궐선거에 당선시켜 놓고 그 다음 날로 당을 나와버렸는지.
내가 거기서 국민의힘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당을 끌고 갈 만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새 대표를 갖다가 뽑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나와버린 건데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의 중진들 과거에 그 뭐 당 대표 지내했던 사람들 네네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가지고는 당선이 안 된다. 네네. 뭐 나경원 뭐 아니 홍준표 그래. 뭐,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안철수로다가 해주자 이거예요. 네네. 그러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안철수를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정당이 그래가지고 과연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심지어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나보고 물어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철수 안 시킨다고. 네. 그것이 국민의힘의 행태예요. 그 바로. 네.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 위원장님이 만들어 놓은 정강 정책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걸 안 하고 있다. 안 하는 거지. 네. 그게 지금은 사실은 옛날에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 만들기 전에 정당의 형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불만만 얘기를 하는 거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네. 아니 나는 여태까지 현직 대통령을 모시고 있을 때도 그것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하고 산 사람이에요. 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러고 될 것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언로가 지금 막혀 있는 거죠, 대통령. 내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자기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대개 보면은 내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도어 스태핑인가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한 5개월도 못 가서 그만둘 거라고 내가 미리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도자의 레토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레토릭에 따라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그 거친 언사가 먹혔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후보 시절에 그런 거친 언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0.7%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실현이 가능하냐 아닌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 하고 그걸 보다가 선거를 일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 0.7% 차이밖에 안 나온 거죠. 우리가 식민지 시대를 갖다 겪었기 때문에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민족주의라는 게 시대적으로 지금 맞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을 믿기 때문에 정치가 죽을 써도 결국 가서 국민이 다시 그걸 바로 잡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갈 때까지 가면은 결국은 국민이 참지 않고 결국은 변화를 갖다가 추구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그 희망은 갖고 있어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수를 보고 어쩌면 미래가 잘 보이질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희망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극단 상황까지 가면은 국민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지금 내가 사실은 이 신진 소위 정치 세력이 국회에 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국민이 그동안 민주화 이후에 겪어봤잖아요. 두 정당이 어떤 정당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국민이 딱 한 번 각성을 해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믿고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사실은 우리가 20세기에 식민지가 돼가지고 식민지대가 된 나라가 10년 만에 독립운동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고비마다 국민의 힘으로다가 다 변화를 가져왔지. 무슨 정치권이 변화를 가져온 게 없잖아요. 4.19도 그랬고 11.6 사태도 그렇고 60 사태도 그렇고 무슨 정당이 나는 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뭐 산업화 세력 그다음에 무슨 민주화 세력을 놓는 게 자기네들이 뭘 했다고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 근데 내가 뭐 다들 내가 개별적으로 다 아는 사람인데 한동훈이만 빼놓고는 다 아는 사람인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소위 지도자로서의 부각으로 올라올 것 같으면 정치적인 용맹을 가져야 돼. 용맹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저 총선에서 참 어디 가서
출마를 해가지고서 자기의 소위 그 생각을 갖다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준석 경우는 내가 보기에 지금 이준석의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 대한 미련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가는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좀 독자 노선을 모색을 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분위기를 보면 대략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소위 대표라는 사람이 네. 당에서 징계를 받고 결국은 당원 활동 정지까지 받는 그런 데가 되는데. 근데 아직도 과거에 그 국민의힘의 대표였다는 그 미련을 아직 못 버린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국힘당에서 그렇게 튕겨난 거는 신진 정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성 세력의 의도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정치인이 잘하는 꼴을 못 봐요. 네. 기성인들이. 예. 네. 그거를 헤쳐나가려면은 굉장히 능란한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이준석이 저렇게 당하고 만 거지. 이재명 대표의 뭐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조금 예측해 주시면. 나는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머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난 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재명 대표도 내년 총선에서 성공을 못하면 정치 생명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는 본인이 냉철하게 지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나는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소위 민주국가로서의 정상적인 발전을 지속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는 뭐 내가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서 헌낸 적은 없어요.